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무역 수지가 걱정입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21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 기록,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 행진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적자가 27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 478억 달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가 쌓여간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 국내외 경제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인 2%를 크게 밑도는 1% 초반대로 제시하고 있죠. 무역 수지 적자가 길어지는 원인은 많이들 알고 있듯이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 격감입니다. 미중 갈등은 심해지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외교적 실리를 챙기고 수출을 살릴 방안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쿨맨 등장. 픽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압도적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 무한한 가능성의 데크까지. 쿨맨, 세상과 사람 모두를 담다.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만나보세요. 네. 자,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잠시 후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보는 천하무적,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아침에 혹시 어디 계셨어요? 새벽에? 어제 아침에는 서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자 받으셨겠네요? 네. 네, 받았습니다. 주무시다가? 네네,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떠오르네요. 네.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위급 재난 문자 이 발송건 때문에 뒷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서울시, 저도 전모를 잘 모르겠어요. 네, 서울시와 행안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또 일본은 이렇게 대처 참 잘했는데 우린 왜 이러냐 등등해서. 네. 상당히 말이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혹시 지적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나마 한 말씀. 네. 저는 긴급 재난 문자 보낼 수 있고,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약간 과잉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왜 이런 걸 보내는 거고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준비 부족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깔끔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저는 생각보다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깔끔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사과 안 하고. 이제 행안부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 하도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니까, 네.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 문자 받고 많이 놀라셨을 테고요. 혹시 대피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자마자. 저도 사실은 대피해야 될지를 이렇게 좀, 휴대전화로 검색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네, 다행히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제됐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혼란이 좀 없어야 되겠고,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얘기 먼저 좀 해보죠. 지금 혁신위 권한이나 또 쇄신 방향을 놓고 계파 간의 평행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수록 민주당 쇄신 의지에 대한 국민들 신뢰와 기대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 쇄신의총을 할 때 최소한의 아웃라인을 정했어야 됩니다. 아하, 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구성한다라고만 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게 계파 갈등의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권한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 혁신위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원장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만한 혁신위원장 해서 책임만 지고 뭐 권한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혁신위가 결정한 사항을 지도부가 뒤집지 않는다는 수준의 뭐 당대표 권한을 전부 내려놓진 않더라도 혁신위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혁신위에서도 좀 민감한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분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좀 명망 있고 신뢰받는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오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의지에 달렸다. 지난번에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서 혁신안을 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당시 다 그냥 폐기해버린 거죠, 사실상.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공식적으로 말씀. 폐기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치권에 혁신 아이디어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예. 혁신위에 제대로 전권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에너지 써가면서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자,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윤관석, 지금 전화가 끊겼네요. 다시 한번 연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상황, 그 혁신이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가 끊겼는데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오는 12일이네요. 다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국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자, 천하람 변호사님. 네. 자, 이제 표결에 만약에 붙여진다면 네. 자, 이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인가? 예상해 보신다면요? 무조건 가결시킬 겁니다. 가결시킨다. 그러면 체포하도록 한다. 체포 네, 동의를 한다. 그렇죠. 동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게 중장기적인 목표랑 단기적인 목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허. 중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일관되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거를 반대할 때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돈봉투 의혹에다가 김남국 의원 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부결을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겁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뭐 어색한 부분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결을 시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부결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거 본인 방탄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도덕성 기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부결시킬 여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돈봉투 의혹 여기에 지금 거론되는 한 2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네. 이분들도 있고 앞으로 체포동의안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뭐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의원도 대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좀 체포동의안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회로.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가결을 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부결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모든 거를 다 방탄하겠다라는 거냐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그 여론의 문매를 지금 이미 허약한 이재명 그 대표의 리더십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전부 올라오는 것마다 다 그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여론의 문매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대통령 거부권이 생각이 나는데 오는 것마다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은
좀 뭐 이렇게 거부권 계속 행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거부권 같은 경우랑은 조금 다른 것이 이제 거부권이 예를 들면 누구 감옥 가는 걸 막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거부권은 최소한 어떤 정책적인 반대나 뭐 어떤 거부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본인 소속 의원들을 지키겠다라는 것 말고는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여론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지만 이게 지역 간 다툼이 치열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특별한 타격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랑은 좀 다르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 어제 저 출근을 했던데 지금 이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로 회부되면서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네. 김남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든 아주 안 좋습니다. 아하, 어떻게 되든 루즈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건데요. 어허.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법률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김남국 의원 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뇌물성으로 사전 정보를 받았거나 코인을 제공받았거나 하면 당연히 뭐 제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시간에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 물론 아주 안 좋지만 예. 제명까지 할 일이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30일 출석 정지 이런 거 하면은 국민들 눈높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무리하게 그러면 제명을 하자니 지금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김남국 의원 사퇴 카드 정도밖에 없는 거죠. 자진 사퇴. 예. 네, 저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거의 그 길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한다. 그런데 국회 네.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국회 표결을 또 거치는 겁니까? 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나.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 아니지만 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3분의 2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을 의결을 안 해도 문제고 제명을 의결했는데 정작 의원들이 그걸 안 따라도 문제고 네.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예. 자,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소식 보셨잖아요. 네. 여기도 또 좀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검찰 기소만으로 이렇게 면직이 가능한가? 네. 또 한쪽에서는 한상혁 위원장 오늘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위원장 면직 같은 경우는 국회 탄핵 소추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면직 무효 소송도 냈고요. 여기다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또 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오후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법률가로서 지금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저도 사실 이걸 사실관계를 100% 아는 게 아니어서 예. 이게 또 증거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특정 종편방송사 재승인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면직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번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구속영장이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면직을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좀 다툼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건에서도 그랬지만은 네. 집행정지를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2주 내로 나오는 거죠, 네, 결과가. 1-2주 이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받아들여지면 다시 또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라오는 거네요. 올라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오래 다툼이 가기는 좀
갈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게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남은 네,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본안 사건 같은 데서 면직이 유효했냐 안 했냐가 더 본격적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너무 좀 억지스럽고 좀 우격다짐 아니냐. 그 의도가 좀 너무 빤히 보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방통위원장을 빨리 교체를 함으로써 결국은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함으로써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런 시나리오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히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어떤 뭐 장악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오히려 이제 어떤 뭐랄까요? 기록을 남겨두는 목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원장이 예. 어떤 그 TV조선이죠. 어떤 거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징계 면직이 된 거다라는 걸 남겨두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의도가 강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MBC 압수수색도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해당 기자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신체 수색하고 또 국회 사무처까지 다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MBC 본사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소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야당에서나 또 문화방송에서도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거 좀 약간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을 빼고 보면은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문회를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장관직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이 청문회 자료가 너무 이렇게 뭐 쉽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우려를 더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가 정말로 유출이 됐다면은 이거는 뭐 그런 면에서는 가벼이 다룰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점도 좀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문회 자료라는 게 야당 의원들과 또 어떤 기자단 간의 어떤 자료 공유 같은 거는 쭉 있어 왔던 거다 수십 년 동안. 그래야 서로 이제 뭐 문제점도 좀 밝혀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압수수색, 이 청구하고 또 무리한 또 발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공유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관행을 좀 제도화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버전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제.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00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개인정보를 가린 버전을 뭐 공유를 한다든가 뭔가 좀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되고 또 관행이 그렇다면은 일부 좀 과잉인 걸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새로운 관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인 한희원 교수가 관장 후보로 선임됐는데요.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자,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건 집행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희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5월 26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평화뉴스 기사와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락을 받고 부적합한 인사가 독립운동 기념관장이 된다는 소식이 저희에게 전해졌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 분노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자, 이 한희원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정자 관련 문제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내정자가 강연에서 강조하고 인용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독립운동의 정신이나 평화의 정신과는 굉장히 벗어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내용이 일본의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이 끈질기게 투쟁한 독립운동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국방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게다가 친일 성향을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 한의원 내정자가 독립운동과 호국을 연계시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 왜곡에 대한 저희가 좀 염려가 있었고요. 예. 나라의 위기 앞에 좌우할 것 없이 좀 노력했던 희생한 분들의 역사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내정자의 경력인데요. 과연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로 공직에 근무하셨고 크게 보면 예. 2007년부터는 법학 교수로 대학에 재직한 인물이죠.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전 관장님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전 관장이라면 김희공 관장 그리고 네. 정진영 현 관장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 왜곡, 친일 성향 이런 걸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내정자의 경력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자, 최근에 대중 강연을 했네요. 내정자가.
근데 여기서 또 친일 사관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작년에 2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 통일 지도자 강연이라고 3월에 있었고요. 예. 5월에 우리 경북도청에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예. 새벽에 하는 그 공부하자는 그런 강연인데요. 예. 주제는 비슷해요. 초인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였는데 강조하신 게 이 경쟁과 교육이었어요. 예. 이걸 강조하면서 예를 든 게 일본의 그 쇼카 손주쿠라는 사설 교육기관을 예로 들었어요. 쇼카 손주쿠라는 사설 교육기관. 네. 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누가 세운 곳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일단 세운 사람은 그 요시다 쇼인의 하여튼 친척 어른인가 그런데 이분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군사적 팽창주의를 강조한 사상가예요. 예. 그래서 강한 힘을 키워서 주변국들을 근대화시켜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열강에 맞서야 된다. 대동아 공영 이런 이론이나 그 당시에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 이런 거를 강조한 제국주의 사상들을 가르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쇼카 손주쿠를 전범의 산실이라 부르기도 해요. 예. 반크에서도 고발 캠페인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 영상들 보면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정말 속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지원 예정자가 이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예. 그러면서 예를 든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 거예요. 이거는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예, 이토 히로부미. 아마 자신이 독립기념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독립기념관장 생각 만약에 했더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이 내용들이 다 그냥 팩트 그 자체죠. 그 강연 내용에 다 나왔던 얘기죠. 이게 그 강연을 마치고 그 강연을 소개하는 기사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다 나온 내용이고 그대로. 예. 네. 자, 한의원 내정자가 배워야 한다고 했던 그 쇼카 손주쿠라는 사설 교육기관 그곳의 설립자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말했듯이 방크 영상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 쇼카 손주쿠는 일본에서 좀 되게 중요한 기관으로 여기고 좀 세계에도 어필하려고 하는 기관이에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감추고 있는 거죠. 거기가 어떤 식민 제국의 그런 것보다는 근대화에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되잖아요. 예. 이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일본이 처음에는 서양을 이렇게 배척하다가 패배를 겪고 나서는 나라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고쳐야 된다. 개국론이 힘을 얻게 되고 서양을 다녀오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 근대화에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정치 체계도 받아들이고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도모하죠. 그러면서 주변국들을 침략해야 된다. 이 요시다 쇼인이 한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서구 열강에 빼앗긴 것들을 이 조선과 만주, 중국을 통해서 인도까지 얻어야 된다. 완전히 이런 이론들을 내세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그걸 가르쳤던 곳이 이 쇼카 손주쿠라는 곳인 거죠. 유신 이후에 일본의 지도층들이 서양에 대해서는 좀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무시와 침략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인데 이것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 근대화로 좀 가려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쇼카 손주쿠라는 곳이.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요시다 쇼인은 이런 것들을 정립한 사람이고 야스쿠니 신사에도 1호로 심의가 올라간 사람이고 아베 신조 같은 사람이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는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야스쿠니 신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맨날 여기 신사 참배하느니 근데 거기에 1호로 안치된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다. 그런 인물을 찬양한 사람이 바로 한의원 내정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그런 사람을 다른 기관도 아닌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는 앉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네, 너무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지역민들도 아마
판단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경력 소개를 해주셨는데 검사 출신이라는 점, 이것도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검사 출신이 독립운동기념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전문성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좀 여러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대 발언, 이 규탄 발언을 하면서도 이 낙하산이다, 후배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지금 큼직한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함들이 검사 출신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수장은 최소한 어떤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대답을 하자면, 네. 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표에 좀 어울리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경북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미래 세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진짜 인재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명명하고 있거든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그렇다면 영구적인 노력과 좀 교육적인 고민들이 녹아 있는 사람, 그런 삶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좀 새롭게 도전하며 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공공기관 수장을 선정할 때는 거쳐야 될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사실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하면 역사의식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요. 자격 요건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여기 이제 나름 관장 추천 과정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충족하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요 사람들의 강의나 혹은 책을 통해서 정말 주장하고 있는 것들 좀 검증해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독립운동기념관에 대국주의 사상을 강조한 그런 관장을 앉히는 것은 좀 우리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여기 이제 임명권자가 경북지사잖아요. 네, 지금 경상북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의 관측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6일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지사님은 안 계셔서 공개 서한을 전달을 했거든요. 공문 형식으로 어떻게 좌우 할 거냐,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내일이나 조만간에 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서, 자, 지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결격 사유가 된다면 좀 재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여기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안에 직원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인사를 쥐고 있는 분이어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요거는 솔직히 기자들이 알아보고 좀 검증해보고 해서 좀 드러난 내용이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모르고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직원분들도 이런 문제에 되게 같이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하는데 돌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민연대 박영건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예, 조금 전에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그 내정자 부적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역사 인식이라든지 또 뭐 경력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여기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내정자에 대해서? 예, 저희 벌써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그 논평을 냈고요. 아, 이미 논평을 내셨군요. 예, 저희 예. 지난주에 일찍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게 이게 안동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경북도 기관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경북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고 또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아주 고갱이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거기다가 그것과 관련된 활동도 그동안 전무했던 분인데 법이잖아요, 이분의 전공이. 예, 그래서 이 전문성의 측면에서나 이분의 역사 인식의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박용진 의원이 안동을 방문했는데요. 그 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한 거죠? 이 당시에? 예. 네, 도당을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주당에는 협력의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의원 제도요? 네, 협력의원 제도인데 민주당세가 어려운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협력의원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이 활동하는 걸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이 마침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이 본인의 협력 지역위원회인 안동 예천에 협약식을 하려고 방문한 자리였는데, 근데 박용진 의원이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 관계였고, 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박용진 의원의 왜 하필 협력 지역위가 안동 예천이냐, 이재명 대표의 본거지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어딨냐, 그리고 당신의 의정 활동이 평소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항의를 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몸싸움이나 뭐 이런 건 없었죠, 당연히 그냥. 예, 그런 건 없었는데 좀 그 자리에서 현수막도 펼치고 또 마스크로 이렇게 X자로 침묵 시위한다고 이렇게 침묵 시위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감정이 격해지니까 언성이 좀 높아진 일은 있었죠. 높고. 그 대치 상황이 꽤 오래 갔나요? 한 몇 분 정도나 있었죠? 글쎄,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예. 네네. 자, 이 얘기가 좀 커진 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뭐 방송에 나가서도 이 내용을 좀 언급하고 뭐 SNS를 이용해서도 좀 언급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이재명 대표와 소위 그 극성 지지층들, 뭐 개딸들 이런 관계 문제라든지 뭐 이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번 행사는 정상적인 당무 활동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협력의원단 제도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시행한 제도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생긴 제도입니까? 협력의원 아니, 제도가? 이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서 열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당원들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번에 처음 지역위 차원에서 협약식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박용진 의원은 가장 먼저 지역과의 협약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왜 하필 협력의원이 박용진 의원이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박용진 의원의 좋은 의도가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당원들의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인신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수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당내 분열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에서 그 과정 몸싸움 과정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되었던 당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징계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이 징계 같은 경우는 각 도당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징계를 다 하는 거죠? 그쪽 그렇죠. 지역의 당원들은. 그러니까 임의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군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는데 이 당내 분열을 해치는 행위,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 도당 차원에서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당원을 제명한 경우가 있는데 윤리심판원에서 같은 잣대로 저는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도당마다 시도당마다 윤리심판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당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앙위원들 예를 들면 지방 기초의원이라 도의원이나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은 중앙당에서 윤리심판을 하고요. 아하. 그 외에 일반 당원들은 그 소속된 지역의 시도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그렇군요. 심판을 합니다. 자, 어제였죠. 그 민주당에서 그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라는 그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또 접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경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마침 안동 MBC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는데요. 안동이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국가산단 후보지하고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세간에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예천 지역위원회가 권 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하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 현수막이 하루 만에 모두 없어진 거예요. 이게 총 몇 곳 정도나 거셨습니까? 5곳 걸었습니다. 5곳을 걸었는데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안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어제 2사람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혔습니까? 어제 2사람이 잡혔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그 2사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에는 아직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이거 불법이거든요.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의 현수막을 볼 때 저희도 굉장히 우라통 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저희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 현수막 자를 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우라통 터진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당 현수막은 이게 좀 점잖 빼는 내용이 많고 그 반면에 그 국민의힘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의 심성을 콕 찌르는 현수막들이 많아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거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그걸 그냥 두는 건 그것도 그들의 주장이고 또 권리고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 민주당의 현수막이 서로 내용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현수막 손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현수막도 손대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게 구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적으로 처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얘기 꼭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 진압 장면 뉴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네네. 경찰 그 진압봉으로 그 노조원 머리를 마구 때려서 그 유혈이 아주 낭자한 그런 모습 봤는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었고요. 충격받았어요, 저도.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고공 농성장에 올라간 그 노조원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그 널빤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요. 옆에 가드로 삼을 만한 펜스조차도 쳐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냥 옆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렇죠. 전혀 없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사다리차를 양쪽에 두 대를 대가지고 계속 곤봉으로 내리치고 거기다 사람이 쓰러진 상태인데도 곤봉으로 계속 내리치는 이 영상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정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80년대로 다시 돌아갔나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 그래서 저 보다가 이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일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서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용한 단어, 유린, 작태, 이런 단어가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게 아니라 마치 적을 대하는 태도인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거해야 할 어떤 집단을 향한 이게 과잉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서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9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는 굉장히 수준 낮고 잔인한 정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쳤는데 그 이후에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얘기해 놔놓고 도대체 대통령 자유는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모두 불법이고 국민 통합엔 관심 없고 오로지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이슈만을 가지고 이 비판하는 세력 희생양 삼아서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정부가 자유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이런 통치 행위는 저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 구타 장면도 끔찍했지만 그 계속 지켜보면서 저 추락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 먹고 진짜 뛰어내렸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꾸 경찰의 그 노동자에 대한 그 강경 진압 그런 지시 이러다가 진짜 캡사이신이나 뭐 물대포까지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물대포에 대해서도 이미 그 누구야 그 박대출 정책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통계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노총이 몇 번의 시위를 했는지를 아예 통계조차 잡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계조차 잡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국정 목표가 지금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아니면 올 하반기에 닥쳐올 역전세난 문제나 아니면 뭐 민생 법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을 향해서 노동계 두드려 잡고 알겠습니다. 간호사업계 두드려 잡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이번 정부의 그 노동관이라든지 언론관, 외교관 등등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